첫 번째 질의자입니다. 살다 보니 1등도 하네요. 무슨 제 질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안타깝게 생을 마친 고 정의철 단원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우리 과방위가 직접적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명복 비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 명확하게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위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가 없는지 살피고 그 잘못된 제도와 행정을 바로잡는 게 바로 우리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했다. 그리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추궁을 당하고 닥달을 당했고 급기야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의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어떻게 질파받는지 바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제도적 폭력이고 이것은 강압과 과잉 그리고 인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유족들에게 고인의 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현실, 이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저는 충분하다 봅니다.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억울한 신경을 박힌 기록조차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반인륜적 자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리가 있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 정의철 단원위원장님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자, 부총리님. 네, 의원님. 3개월 됐죠? 장관 되신 지? 네,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부총리 되셨습니다.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AI가 지금 모달 AI 시대로 이제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일종의 영상 합성형 AI로 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AI가 빨리 발전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경제와 사회 문화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얼마나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 그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 이런 슬로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칫하면 AI가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부총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보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국감 자리에서 더의 상위를 만들어서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박장범 KBS 사장을 모델로 간단하게 텍스트를 넣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박장범 사장을 선택했냐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표준말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사투리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본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달 AI 생성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짜 뉴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작 과정과 시행. 하지만 이제 솔직히 인정해야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KBS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 이건 수신료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이 안 된다면 KBS를 팔아먹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신뢰가 없어도 KBS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KBS가 존재하기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 수신료 분리징수해도 밀리지 말고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저 앵커 박장범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I로 생성되는 가짜 뉴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음성 파일, 동영상 그리고 사진만 있으면은 몇 분 안에 금방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사장이 KBS 분리징수에 대해서 수신료에 대해서는 통합질서로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달 AI 관련해서 결정적 사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 제기하면서 그 녹취한 음성이 제기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AI로 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제가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럴 정도로 정치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조작된 정보들이 여론을 혼란시키고 호도하고 왜곡시킬 수 있느냐. 이 점을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작업을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은 AI 기술 뒤에 숨어 있는 조작, 허위, 폭주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어떤 오남용, 악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딥페이크 방지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AI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어야 사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용에 대한 어떤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어떤 방지 기술들, 이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AI 기술의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요, 정치적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문화적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정적 역할을 통해서 걸러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틀러의 홍보조화장이 괴벨스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그대로 방치하고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AI는 디지털 괴벨스가 됩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부총리가 정말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멀티모달 기술들은 한국에는 사실 원천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은 LMM 위주의 언어 이해 모델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달을 해왔고 사실 멀티모달 기술은 굉장히 좀 글로벌 수준과 좀 격차가 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AI 기본법에 이런 어떤 AI 안전,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안전연구소에서 이런 딥페이크 방지 기술에 대한 R&D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런 어떤 기술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AI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황정화 위원.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수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고로 인한 과기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연금까지 깨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입니다. 과기부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총리님, 진솔한 사과가 가장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같은 예산 폭고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부도 혁신하겠다. 과기부의 수장이자 과학기술부총리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진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로서 우리나라의 R&D, 중요한 R&D에 부착한 벽을 허물고 그리고 과학기술, AI 분야에서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지와 포부를 간단히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떤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이 매우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AI 발전을 위해서 사실 과기정통부만 잘해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범부처 간의 이 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AI 간의 어떤 협업을 만들고 과학기정통부가 어떻게 보면 전 부처가 과학기술 AI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잘 만들고 제공하는 역할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말 한마디로 R&D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는데 2023년 31조 1천억이었던 국가 R&D 예산이 지난해 26조 5천억 원으로 15% 일괄 삭감 시킴으로써 연구개발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인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그리고 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 한번 보시죠. 지난해 2024년에 모두 2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나 급증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보시죠. 지난해 24년에 신청한 그 구직급여 신청자 중에서 30대 이하가 70%에 해당합니다. 신진 청년 연구자가 실직자의 70%라는 건 참담한 현실이에요. 과학기술에 대한 폭거로 인해서 이공계 성장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이 조국을 떠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최소 10년 이상 뒤처졌다는 현장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연구자들,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닌데 그 기초과학 분야 한번 보시죠.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이 되어야 될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붕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과제 수가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 급감하고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보다 42.9%나 급감합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과제 선정률인데 과제 선정률은 올해 삭감 전보다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기초 연구에 괴멸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기초과학을 지원해서 올해 생리의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만 2명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 31명인데 이 중에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해당합니다. 노벨상이라는 결과물이 하나의 나무가 심어진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벨상이 만들어진 후에도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큰 산맥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처럼 기초과학을 천대해서야 노벨상이 어느 세월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행인 것은 내년도 기초과학 예산을 3.4조 원으로 올해 대비 14.6% 증액시켰고 그리고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가 1만 5,311개로 대폭 늘리는 등 기초연구 현장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이 이제 대폭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저희가 협의해서 노력해서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R&D 예산 폭화가 이미 완전히 허황된 망상에 근거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현실인데 중기부 21년도 R&D 지원 사업에 새로 선정된 기업들이 2023년도 R&D 역량평가 결과 여기 보시면 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수가 16%나 증가합니다. 상위 20% 기업도 234개에서 263개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고 하위는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총리님은 현장 기업 출신이신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렇게 분석한 첫 정량 지표 결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역할도 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큰 어떤 위축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제 진짜 성장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투자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구개발, 벤처 스타트업, 산업 경제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영상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7분에서 영상 좀 시작합니다. 준비돼 있나요? 왜 안 뜨지? 뜬 건가요?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대통령 기억되길 바라세요? 글쎄요, 어떤 그 인상으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뭐 이런. 지금 보신 영상은 페이크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게 진짜야 할 정도로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드신 그런 페이크 영상과는 다른 진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번 국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얘기한 이런 말장난 수준의 과학기술과 미래가 아니라 진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미래를 얘기하려면 무엇보다 문제가 있었던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과거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반성해낼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드렸고 청문회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오늘 일부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023년 6월 28일 그 문제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때 이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과기부가 만들어 놓은 R&D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6일에 그러니까 약 일주일 뒤에 대통령실로부터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그런 지시를 과기부가 받습니다. 이것도 확인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네, 누가 지시했습니까? 제가 좀 확인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F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셨습니까? 네, 네, 기억났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총대를 메고 과기부에 직접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10조 원에 맞춰라 뭐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과기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당시에 작성된 과기부 문건을 지금 보고 계신데 경제수석 최상목이 V 보고 윤석열에 보고한 것이 7월 5일이고 핵심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요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 날이 7월 6일이다. 이 문건이 과기부 문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상목이 총대를 메고 실행을 한 것은 지금 부총리께서도 확인하셨고 오후에 나올 증인으로부터도 재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건에 보면 V 보고가 하루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 10조 원 재검토 이 지침을 승인했거나 아니면 지시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0조 원이면요. 올해 주요 R&D 예산이 24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것에 약 한 25%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 수준입니다. 일단 과기부는 이런 이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10조 원으로 주요 R&D 짜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결국 주요 R&D 예산은 2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약 22조까지는 늘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기부가 편성했던 것보다는 3, 4조 원 미치지만 그러면 이 21.9천억, 21.9조 원, 10조에서 21.9조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누가 주도했습니까? 저희 혁신본부에서 그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10조까지 깎은 것은 대통령실이고 이걸 다시 21.9조까지 늘린 것은 혁신본부가 했다? 네, 혁신본부에서 여러 가지 보고 설득 통해서 21조까지 다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국감 준비를 전혀 안 하시고 나왔어요. 아니면 과기부에서 사전에 의원실,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위원장께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의원실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조 원으로 깎은 게 최상목 경제수석이고 그 총대를 메고 실행한 것이 그 이후에 21.9조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최상목이 벽돌 쌓기식으로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도자는 철저하게 일관되게 대통령실이었다고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맞아요?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10조 원으로 이제 삭감이 되고 이제 21.9조 원으로 늘어가는 과정에서 협본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고하고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했던 거는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다고 제 질의 방향에 맞추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안 그러실 분이겠지만 제가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주도했다라는 거는 증액을 그러니까 10조 원으로 깎인 다음에 21.9조 원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과기부가 원하는 항목대로 끌어올렸으면 주도한 거죠. 근데 의견만 내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실이 했으면 그건 끌려간 거죠. 어느 쪽입니까? 끌려간 겁니까? 주도한 겁니까? 지금 정확히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라고 설득했지만은 다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로 답을 한다면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네, 부총리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임도 훨씬 무거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목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화재 직후 시간대별 자료 한 5일분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다시 드리고요. 시스템 피해 목록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피해 본 목록이 지금 G 드라이브가 다 날아간 상태여서 그거에 대한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문과 지시 그거에 대한 답변, 회의록 포함 이거를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성의껏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가 전산센터의 화재에 관련돼서 좀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 먼저 확인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의하면 과기부는 처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17시 30분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중대본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네, 그 28일 날 중대본 회의는 원래 당초 그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 회의였는데 28일 날 그 대통령님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셨다라고 시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예능 출연하시느냐고. 예능 출연이 항상 먼저였고 불이 나도 그렇지 불이 났는데 하실 일 다 하시고 그때서야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지금 자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일 밤에 수시로 보고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도대체 이 지시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28일 오전 10시 50분 개최해서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 없습니다. 여기서 부총리가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기부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AI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총리십니다.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료를 좀 달라. 진짜 있으면 달라.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든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과기부로부터 받은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29일 3시경 세 가지 지시가 그때서야 들어왔다. 28일 오후 5시 30분의 회의 후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좀 제가 정정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8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중대본 회의 때 이미 많은 지시가 이루어졌고, 사실 그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전 회의를 진행하셨고, 그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시자마자 클라우드 이중화 문제, 백업 관련된 데이터 그래서 백업 문제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료 보내주세요. 지금 하신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서 자료 다시 보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국가 전상망 화재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관련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29개 시스템 중 8개 시스템이 복귀된 게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10개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그 29개 중에 지금 현재는 10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복귀가 되지 않는 거, 그거는 날짜가 대강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G드라이브 날라간 거, 그거는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의 분량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건 좀 모르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책임을 가지시고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통신사의 그런 해킹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하면서 여러 진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드나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지금 대응하는 것이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지금 우편도 보내기 너무 어렵고 실제적으로 다 완전히 복귀됐다고 해도 지금 민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그런 백업 시스템이 안 돼 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 디지털 주권, 진짜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정본부에서 와 계시죠. 실제로 이번에 추석 대목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네, 우정사 본부장 직무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사고 이후에 그 업체들 피해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한 340여 개 업체에서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 규모액은 이제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으로 그거를 좀 추정할 수 있을지는 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 규모는 그건 얼마인데요? 업체 수준은 얼마인데요? 340여 개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그 파악된 즉시 추석 전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게 11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우체국 금융, 보험과 예금에 이제 고객 대상으로 홍보 물품 이렇게 제공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좀 저희들 추가 구매를 할 계획이고, 쇼핑몰이 이제 10월 9일 날 오픈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피해 업체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 배달이나 모든 택배가 예전처럼 정상화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정상화됐습니다. 완전히 뭐 문제 없습니까? 배달하는 데나 이런 그 데서. 9월 26일 화재 당일날 그 배달했던 정보를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백업본이 저장이 안 돼 있어서 그 당일날 발생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라고 했던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여서 수정하겠다는 사안이 어느 사안입니까? 그 자료에 이제 29일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지시가 왔다고 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28일 그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어떤 그 데이터 이중화 문제, 뭐 그 액티브 방식 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지시를 28일 저녁에 이미 그 회의 때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일 29일 3시에 이제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실무단에서의 어떤 지시가 온 것이지 이미 지시는 그 전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행정전산망 백업 시스템을 만든다. 지금부터. 그럼 시간이 얼마 걸려요? 지금 그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그 상황을 그 검토하고 있고 그 안이 나오면은 사실 행안부 저희부와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관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기술적으로 시간 얼마 걸리나요? 네, 위원장님, 그럼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계획하고 그게 마련되는데 대개 얼마 걸립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얼마 걸립니까? 이걸 답변 못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저 부처별로 지금 이제 백업 시스템이 용량이나 서비스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10월 말까지 백업 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 정리를 해서 10월 말에 그 앞으로 백업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이런 것들을 산출하도록 그건 그런 언제부터 작업을 하고 시작했어요? 있습니다. 그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중화 작업 말씀하신 이래로 그게 저희가 며칠이었어요? 제 기억에 연휴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는데 아니 실태 파악하는데 최소 한 달, 예산 세우는데 몇 개월 걸려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제 소요가 10월 말까지 계획을 내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그 우정사업본부 예로 들면 지금 DR 시스템이 저희는 한정제 한 50%에서 60% 여기 기술적인 거 검토해서 네네. 제 질의 시간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예측하니 6개월이 걸린다, 뭐 8개월이 걸린다 이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하세요. 이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께서 AI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AI 악용하고 부작용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과기부 내에서 이런 그 전담 부서나 혹은 뭐 부처 간 협업 프로토콜이나 뭐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 이런 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부처 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그 AI 안전연구소 중심으로 관련된 그 연구를 안전연구소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안전연구소 에트리 산하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뭐 우리 이상희 의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제 이게 더 기승을 부리는 게 내년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난리를 칠 텐데 이 김대엽 병풍, 뭐 한남 청담동 그 술자리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조이대 탄압 사건을 보면 녹취록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녹취록이 이제 AI를 이용한 녹취록이 아주 손쉽게 만들어요. 이거 그냥 쉽게 볼 일 아닙니다. 이거 이제 아마 우후죽순격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텐데 이 보시면 얼마 전에 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포착돼 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 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뜬 소문들이 돌았는데 저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페이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7월 말쯤에 여의도 근처에서 이거 안 나오네. 둘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중단하시고 다시 들까요? 안 들려요. 네, 중단하고. 네, 다시. 네. 7월 말쯤에 여의도 근처에서 둘이 만났다고 하더라고.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나?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둘이 뭐 했는데? 준석이 아마 그 시기에 국정기획에 있었잖아. 정부 AI 사업도 보고받고 그쪽에 관심이 많아. 아 그래? 그래서 배경은요? 김현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남이 질의하는데 왜 또 가만히 있었어요? 혼자 이야기도 들리게 하지 마세요. 끼어들기 전문가 아니랄까 싶어서 그런 말을 해요? 들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노 의원은 아니 잠깐만. 왜 여기 끼어들어서 갑자기 또 아니 왜 끼어드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아 이거 관련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관련 이야기. 세우라고. 그러면 본인 잘못해도 되는 거예요? 들리잖아요. 맨날 끼어들지 말라고 들리잖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반말은 무슨 반말? 저 정해하겠습니다. 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아까 그 페이크 영상 보셨죠? 이제 제대로 못 봤습니까? 다시 한번 더 틀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개연성이 있을 법한 내용이 루머의 이론에는 같이 좀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사람한테 이제 다중한테 믿게 만드는데 그런 사례에 이게 AI가 이게 적용이 되면서 아까 그 영상요 불과 몇 초 만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몇 마디 집어넣었냐면 프롬프트에다가 고급 일식집에서 술잔 이렇게 마주하는 거 좀 해줘. 요 말을 해가지고요 아주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든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우리 의원실에서 만든 걸 틀었는데 이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는 보면 이걸 만약 이게 퍼뜨린 이게 돈다.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니 이거 특검하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해온 민주당의 논리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PPT 1번 들어보시죠. 이 이춘석 의원은 AI 관련 차명 거래 내역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이 거래 액수도 1억 원에 달해요. 이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우리 부총리님하고 엮어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무슨 뭐 누구랑 밥 먹었니 해가지고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사퇴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국회에 뭐 나오셔가지고 고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가 본질 면에서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과기부에서는 지금 뭐 AI 지능 발전 다 좋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된 부서도 조차도 하나 없고 이거 부처 간 협업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선거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거 좀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좀 간단히 답변 드려도겠습니까?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만들어졌습니다. AI실 산하에 인공지능 안전 신뢰 정책과 인공지능 안전 신뢰 지원과 등 2개과가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의 산업진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신뢰에 대한 부분들, 안전 부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AI 산업진흥도 물거품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모두의 AI 뭐 그러시죠? PPT 하나 띄워 보실까요? 네, 3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모두의 AI 핵심 공약으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근데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은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제 100조 원 투자를 공약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모두의 AI를 위해서 한국형 챗 GPT 개발을 목표로 하고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부총리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요. 이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결국 이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게 엔비디아의 GPU 의존도를 높이고 엔비디아 매출만 늘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거의 전 세계적인 비판 이론인데 우리도 비슷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하는 특히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대체제들이 AMD나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준비되고 있고 특히 추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추가 좀 답변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결국에 AI 기본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AI를 통해서 이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인데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AI를 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들이 지금 현재 AI를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AI를 쉽게 쓰듯이 또 이제 챗GPT라고 통용되는 그런 AI 서비스들을 누구나 쓰고 사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많은 소외 계층에서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해외의 이제 빅테크 중심의 어떤 AI 기술뿐만 아니라 챗GPT를 사용할 수도 있죠. 다만 한국에서도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특화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AX 확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내재화된 자체 AI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기정통부는 중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 포인트가 아닌데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다시 네, 다음 넘어가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네,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방금 이제 그 위원님께서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또 이제 이런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런 동영상이 이제 띄어진 거에 대해서 이게 또 사실로 오해돼서 이게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 때는 아니요. 잠깐만. 위원님. 네, 그래서 제가 배경훈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상을 띄웠을 때 대부분 이래서 뭐 소라 가지고 만든 이런 동영상들은 소라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다라고 이제 자막 자료가 출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이 영상이 이게 돌아다닐 거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유감 표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 자리에 없는 분을 딥페이크 주인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국가 재난 상태로 보십니까? 네, 국가 재난 상태입니다.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대통령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처신에 대해서는 본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필요한 어떤 그 대응을 적절하게 좀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밝힌 걸 보면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뭘 지시를 받으셨어요? 과기정통부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 클라우드 네. 이제 대통령이 9월 26일 저녁 8시 15분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등장한 게 9월 28일 10시 오전 50분이에요. 10시 50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38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어떤 지시를 대통령실로부터 받았습니까? 일단 각 부처별로의 어떤 어떤 점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28일 오전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저녁 때 5시 30분에 그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그게 적절했다 이거예요? 그게 다? 대통령이 등장 그 국가 재난 사태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부총리가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지시했고 어떻게 일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당시 대통령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최순실 굿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뭐 호텔에서 밀회를 즐겼네, 뭐 별별 얘기를 당시 야당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7시간 동안 엄청난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포장을 했고 그걸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어요. 지금요 38시간 동안 대통령이 안 보였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 그리고 그 뒤에 한 일도 나와가지고 10시 50분부터 비상대책회의 30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갔어요? JTBC 갔죠? 예능 찍었죠? 거기서 낄낄거리고 웃었죠? 한식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피자 만들어 먹었죠? 아니 뭐 피자에다가 고사리 넣고 시래기 넣으면 그게 한식 돼요? 그럼 뭐 비빔밥에다가 그럼 페퍼로니 넣으면 그거 뭐 일본 이태리 음식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거기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부총리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했겠냐고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 대변인 뭐라고 그랬어요? 강유정 대변인. 예능 촬영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했죠. 만약에 과기부 대변인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냥 두실 거예요? 국민들 상대로 이런 엄청난 재난 사태에 대변인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냥 두실 거냐고요. 그거 하루 만에 인정했어요. 찍었다고. 예능 찍었다고. 와서 보니까 그 여당 친여성향 패널이 그랬어요. 2시간 정도 찍었다. 근데 보니까 5시간, 최소 5시간 이상을 찍었습니다. 여기 시계 보면 방송 초반에 6분 45초경에 오후 1시 15분이라는 시계가 찍혀요. 요리사의 시계가. 그리고 방송 시작 1시간 13분경에 오후 4시 10분이 찍힙니다. 그날 중대본 회의 몇 시에 원래 잡혀 있었어요? 30분 늦은 5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5시에 원래 잡혀 있었죠. 원래 잡혀 있었죠. 근데 5시 반으로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어요? 들으셨냐고요? 원래 총리님 주관 회의였는데 그 대통령께서 직접 주관하기 위해서 5시 30분으로 일정이 아니 대통령이 주관하는데 대통령이 주관한다고 해서 30분이 늦어집니까? 대통령이 예능 찍다가 오래 시간이 늦어져서 복귀하는 시간까지 걸리니까 늦어진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시계. 4시 15분에도 찍고 있었다고. 그래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처신을 잘했다고 보세요. 지금 국가 재난사태에 피자 만들어 먹고 낄낄거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경기지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쿠팡에 이천에 화재 났을 때도 거기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잖아요. 무슨 먹방에 환장 들린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책임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신을 제대로 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방송 촬영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5시 30분부터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오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3시간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통해서 대통령이 실제 장과 부총리한테 대통령이 안 보였던 그 시간, 그리고 무려 15일 뒤에 현장을 찾아가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순실 뭐죠? 그 7시간 세월의 7시간 때 올린 거 한번 보세요. 늑장에 머리 올리느라 90분 걸렸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체포해서 구치소로 보내고 모든 죄상을 엄히 밝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후에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하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본인이 38시간 나타나지도 않고 15일 뒤에 현장에 갑니다. 그걸 적절히 처신했다고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이전부터 26일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점, 그 저녁 11시부터 관련된 어떤 그 지시 사항들이 계속해서 지금 있었고, 그러니까 뭘 지시받았냐고요. 구체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뭘 받았냐고요. 각 부처별로의 어떤 상황이 일단 점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점검이 이제 그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밤샘 점검이 이루어지고 각 그 부처별로 TF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좋은데, 그런 거 다 좋은데 최순실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7시간 때 뭐라고 했냐고요.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냐고요. 최순실 굿한다고 여기 써놨잖아요. SNS에다가. 본인은 이렇게 예능을 찍는 건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누구 하나 사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통령 구제했던 것 계속 해묻겠습니다. 네, 이준석 위원. 예, 저도 오늘 국감하면서 좀 놀랐던 것이 아까 29일 날 처음 보고받았다라고 처음 지시받았다고 했던 게 그러면은 그 아까 최수진 의원님한테 허위의 자료를 그럼 보낸 건가요, 국회의원한테? 29일 날 처음 보고받았다고 아니, 말씀드린 적 처음 없습니다. 지시했다고 한 거. 아닙니다. 26일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왔던 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전날 중대본 회의에 어떤 상황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전파됐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실무적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공무원하게 엄하게 대했던 것이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심각성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료가 잘못 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우선 저도 그 예능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5시 반에 있었다는 회의에서요. 제가 대통령이 회의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뭐 농림부 장관이랑 하시는 거 보면은 본인이 좀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밀어붙이세요. 그래가지고 농림부 장관 앞에 놓고 바나나가 왜 이렇게 비싸냐, 깎아라. 예, 뭐 까라면 까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회의에서 그런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과기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걸 대통령이 궁금해하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백업 체계에 대해서 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에 DR이 있고 한데 각 DR별로의 어떤 그 액티브 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 정도 수준의 민간 정도 수준의 우리가 왜 그런 데이터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집중 점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현상이잖아요. 그건 지금 현상인 거고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한테는 바나나 값을 낮추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일본 사람인 척해라 뭐 이렇게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께는 그런 훈시사항 없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점검을 하고 뭐 소관 시스템별 전선실 위치 파악하고 백업 주기를 파악하고 그 관련된 어떤 대책을 지시하셨고 시스템별로 망실 데이터 확인 및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그거는 뭐 다 언론에 나오는 얘기니까 알 것 같은데 장관께서 사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내각 내에서 장관님이 제일 이 분야는 전문성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신 거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게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안하게 이렇게 무너지네. 그것도 뭐 외부의 공격도 아니고 우리 UPS 장비나 이런 것들이 소실되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이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혹시 전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뭐 그런 식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지시사항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이어진 중대본 회의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식의 내용들이 다뤄진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걸 뭐 질책하고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보는 게 우리나라의 전자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몰려 있었다. 방금 전에 장관께서 DR들이 이제 광주와 대구에 운영되지 않은 이유 말하셨지만은 그게 운영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해소되는 것이냐? 우리 노정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결단 내려가지고 세 군데네? 세 군데 쏘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장관님은 훨씬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이런 해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참모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뭐 많이 아시고 또 훈시 내리시는 걸 좋아하고 뭐 바나나 값 낮추는 것까지 직접 챙기시니까 그러면은 저는 장관께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께 놓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외적의 어떤 공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정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차관님 해외에서 그러면은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DR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기부 차원에서 인지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여러 나라가 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네. 또 그 자체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예. 자체 그 시스템과 또 민간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그래서 제가 나라가 오늘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민간 클라우드 얘기하고 아까 뭐 이혜민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뭐 아까 디플 정도 나오고 다 했지만은 그런 민간 클라우드에 우리가 무조건 위탁할 수만 있는 정보들만 정부 서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메꾸는 대안들도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DR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국가 간의 그런 DR이 구축은 사용 인지하는 게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예, 저희가 알기로는 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도 그 전시 상황에서 해외 그 서버를 두었던 나라들이 뭐 안전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를 보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각자의 서버를 이중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정 같은 걸 추진해가지고 맺은 바가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그게 벌써.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장관께서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하나로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 봅니다. 우리도 준전시 상황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국가 간 DR 같은 것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AWS 리전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디다 그런 거 정부 데이터 올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협정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사례 탐구해야 된다. 뭐 차관님도 좀 봐주시고요.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적 케이블 상황이나 지리적 상황 봤을 때 일본 정도가 아마 그런 공동 어떤 그 이중화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 정도 될 것이고 대만 정도 거기도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거야말로 부총리가 되셨으니까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 이거는 외교부에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기부도 이제 기술을 관련해 가지고 조언해야 되는 것이고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시는 거지만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장관님 이거 혹시 질의사항 이해 다 하셨습니까? 이거? 네,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네. 동감하고 이해했으며 그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단순히 DR을 뭐 한국에 두는 것 외에도 이제 뭐 국외에 뒀을 때 어떤 그런 리스크들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 지금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이 안들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그 과기정통부로 행안부와 같이 수립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안을 내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약간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주, 대구, 액티브 이런 거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조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과학기술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R&D 예산 대폭 삭감된 게 가장 큰 이슈였다면 금년도 보면 해킹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도 SKT니 KT 그다음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온 국민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숫자로만 봐도 20년 대비해서 보면 그 기사에 신고된 해킹 건수만 보면 거의 3배에 가까이 늘었습니다.
20년에 603건이었던 게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1,800건 이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과기계 산하기관의 그 해킹 시도를 당한 거, 그 건수만 보더라도 20년 대비 보면 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 중에 물론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준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Please tell me we're online. All right, we're live. Okay, I now have control of the elevators and the security cameras. 혹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관련된 어떤 정보를 좀 해킹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무선 스파이 칩을 심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어렵게 꽂을까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해킹은 지금 여기 공동으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한번 뚫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 공동망에 우리 화면 띄워지는 곳에 들어간 겁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거기에 지금 무슨 파일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직접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스파이 칩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쓰는 USB 케이블입니다. 아마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컴퓨터에 한 달씩 꼽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차관님 이런 거 쓰십니까? 여기에 지금 칩이 꼽아져 있고 이거를 구입하는데 온라인으로 미국에 주문을 했는데 누구도 제지하는 것도 없고 통관 절차 정식으로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단돈 20만 원도 안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회관 들어갈 때도 아무도 제재 안 했습니다. 검색도 안 했습니다. 여기 과기부 청사 들어올 때도 아무도 제재하거나 검색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블이 우리 과기부 직원 누군가의 컴퓨터에 꼽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케이블들 뿐만 아니고 다른 스파이 칩도 많이 꼽힐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천 명 폭사시킬 때 썼던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삐삐를 이용해서 삐삐에 통신칩 싣고 거기에 폭발물 좀 장착하고 그거를 동시에 터지게 하는, 기억나시죠? 2024년인가 거의 수천 명이 죽은 헤즈볼라의 주요 인사들이, 이런 일이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통관 절차, 과기부에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도 누구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도 똑같을 겁니다. 민간 기업의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ISMS 인증 제도 있죠. 거기 항목들을 봤더니 이거에 대한 대책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목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체크하나요? 저희가 80개 항목 중에 예. 그 스파이칩 관련된 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고 과기부 내에도 이런 칩을 잡아내기 위한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민간에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어느 기업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 어느 네트워크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프렉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뿐만 아니고 모든 정부는 다 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ISMS 인증 항목뿐만 아니고 이런 점검 시스템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영군 장관님. AI 3대 강국 달성 목표 이거 달성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전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3년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AI 100조 투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재원 조달은 국민성장 펀드로 충당하기로 한 거죠? 지금 국민성장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도 AI 혁신 펀드가 있고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우정펀드 그리고 지금 또 해외의 어떤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도 그 스타게이트 코리아 통해서 한국의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블랙락 통해서 지금 한국의 AI 아시아 태평양 AI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전반적인 이런 고민들이 그 100조 투자라는 어떤 전체 비전 안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0조를 맞추는데 어쨌거나 외부에서 끌어오는 100조를 것도 맞추는 있지만, 게 아닙니다. 네. 네. 100조. 근데 국민성장펀드에서 30조 이상 투자한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국민성장펀드에서는 30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이 연기금을 비롯한 민간이 75조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국책은행 중심의 첨단 전략산업기금이 75조 정도 이렇게 해서 합쳐서 150조 정도가 되는데 이 펀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연기금, 국민연금이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AI 투자는 하이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거 이거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습니까? 연기금 투자는 안정성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성장펀드는 그 금융위에서 지금 구체화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AI 분야에 투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만약 이 상당 부분의 국민연금이 AI 투자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아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2027년이면은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이 되고 50년 정도면은 고갈될 거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걸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되냐 이거예요. 지금 AI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이런 어떤 전반 투자에 있어서 지금 사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일 수도 제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써야 되느냐 하이리스크인 투자처에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책은행 중심 첨단 전략산업기금 이것도 융자 방식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 주도 투자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걸 고위험군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적은 국책은행이 묻지마 대출을 결정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아직 금융위에서 구체적인 이런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발표하지 않았고 사실 거기서 AI 펀드에서 30조에 관련된 부분도 계획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를 수반하는 그런 투자처에 최대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는 국민연금을 끌어다 쓸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금 뭔가 자금 조달 계획이 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끌어다 쓴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국민적인 거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잘 검토를 하셔서 로드맵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그 열린공감TV가 이른바 4윈 회동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회동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 일개 좌파 유튜버가 퍼뜨린 가짜뉴스를 여당 국회의원 2명이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론화시켰다는 겁니다. 한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열린공감TV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였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에 정말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공론화했던 여당 의원들은 이런 정말 역대급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 야당 의원 3명을 고발했어요. 장관님, 이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상황은 제가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건지 사람의 목소리로 변조한 건지 구분이 되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됐는데 장관님 모르세요? 이 사건을? 방금 전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전 질의에서. 네, 오늘 파악했습니다. 이게 AI 기술이 악용이 되게 되면 정말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AI의 어두운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장겸 의원님께서 그 뭡니까? 오전 질의 때 예시로 제시하신 페이크 영상 그거 보고 되게 불쾌하셨죠? 이게 혹시라도 명예훼손 될까? 그리고 정말 음모론에 휘말릴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악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있었고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공정하게 사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매장시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갈등 조장하고 심지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정말 삼권 분립에도 큰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까지 번질 뻔한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 말씀을 공감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뭐냐? AI가 그만큼의 또 그런 기술을 막아낼 수 있는 또 그런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AI 기본법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용량 AI 범주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요.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하위 법령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 부총리님, 야당 의원들한테 죄 진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하세요. 국정자원 화제, 이재명 정부 탓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놨다. 윤석열이 임명한 원장은 바로 복구된다고 장담까지 했었다. 옛날에 사고 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국감장이고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와 제가 이 국정자원 화제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환장이라는 표현과 낄낄이라는 표현을 써도 부총리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다. 이건 정치적 프레임이다.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술 먹고 제대로 출근 안 했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겪어보니까 다르더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런 데 휘둘립니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얘기하시고 최고 시청률도 거뒀고 K푸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저 그 방송 다 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문제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그리고 9월 29일 실무 차원에서 내려온 지시문건이라면서요. 제대로 밝히세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번 화제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중요한 시간에 사료 준비했는데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제가 좀 2분이나 지금 소요했습니다. 배 부총리, NST라고 아시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네, 알고 있습니다. 23개 정부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올해 1조 9,736억 원,
자체 수입까지 합치면 5조가 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서 또 14.5%를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2조 2,596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만큼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NST와 NST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과기부는 2022년 3월에 이 NST 감사위원회 출범하고 개별 기관이 진행하고 있던 일상 복무감사 업무와 인력을 NST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감사행정 중앙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기부가 NST 감사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방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부소장 지시로 소장이 허리가 안 좋다고 72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소장님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스타일러스 수요 예산이 256만 원입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고위직 14명이 힐링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쓴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다음 또 보십시오. 이번에는 한국 천문연입니다. 천문연이 12년 동안 센터장이 친인척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기업에 무려 144건 25억 원어치의 용역과 연구 과제를 몰아줬다는 게 NST가 아니고요. 우주항공청 감사로 적발됩니다. 부총리님, NST 감사위원회에서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든 감사 진행된 게 언제입니까? 모르세요? 4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과학기술연기관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ST 감사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근데 NST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PPT 한번 보십시오. 23개 출연기관 중에 출연연 중에 7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30%가 넘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 다시 한번 보시면 파견 직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체 파견 직원 대비 자체 파견 직원 수가 42%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온정주의가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지금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ST 감사위원회 감사 인력 등이 사실은 지금 뭐 7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못하고 사실 지금 감사 인력 자체가 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고 전체 감사 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이 전문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보완해 주세요. 자, 감사위원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3명이에요. 그중에 1명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선거 선대위 부팀장,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요. 이분이 당당하게 이런 이력을 냅니다. 감사위원회 응모를 하면서. 근데 떡하니 감사위원이 됐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쫓겨난 정권 아닙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감사행정 중앙화를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저는 NST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한 2개 기관 방만 운영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저는 NST 감사위원회 그리고 우리 과기부가 제 질의를 시작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매년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혈세금. 계획 세우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최영두입니다. 이 국가기관 전산망이 이렇게 다운됐는데 정부가 허둥지둥대고 이 대책 세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논란을 빚고 정말 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망 사태의 핵심은 하나는 시스템 문제고 하나는 매뉴얼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네, 알겠습니다. 네. 듀얼 시스템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심사에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적기에 예산 투자를 하지 못한 점 이건 역대 정부가 정말 제대로 짚어봐야 할 때문에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직접적인 원인은 매뉴얼 문제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동할 때는 그 무정전 전원 장치 UPS 리튬 이온 배터리에 배터리 방전을 한 뒤에 이전해야 되죠. 방전하지 않은 채 이전하다가 지금 사고의 불씨를 만들었고 또 화재도 조속히 진압할 수 있었는데 화재 발생 직후에 절전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 주요 자산을 주요 기관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동일한 반성이라든가 점검 지시가 있었습니까? 매뉴얼을 우리가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좀 관리 소홀 부분에서 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가 우리가 갈수록 사이버로 연결되고 또 전산망으로 이렇게 모든 국민의 생활이 걸려 있는데 이게 추석 연휴 직전에 터져가지고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울었습니다. 여기 우체국 물류 관리하는 지원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제가 우체국집 아들이어서 명절에 우체국에 이 물류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단위 우체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마도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대한 물류회사를 이용하지만 주로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죠. 그 손실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묻는 것은 야당도 묻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저희가 전산망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까지 이전할 때 거기에 제대로 된 감리업체 담당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게 LG에서 만든 이제 세계 최고의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 매뉴얼에 이 배터리를 탈착할 때는 30% 미만의 방전 충전량이 30%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80% 남아있는 상태에서 뺀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정부의 중요한 국가기관 망을 관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정말 더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우체국 택배, 정부 전산망 믿고 있다가 추석 때 엄청난 손실 막은 거, 이거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날 내 같았으면은 대통령실에 정말 정상적인 참모 있었다면은 그 연예 프로그램 할 때 아닙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장을 가십시오. 대통령실을 쳐서살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사실을 이야기한 야당 의원을 겁박을 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라 그러고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예능은 찍었다. 시간도 공개했는데 시간도 엉터리로 공개하고 이게 정말 국정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저는 대통령 참모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인식도 심각합니다. 강과 쓸개를 내놓더라도 강과 쓸개를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강과 쓸개를 내놓더라도 국민을 위한 약을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택배망이 마비되어서 전산망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게 울고 고통받고 있는데 피자가 한식입니까? 그걸 홍보한다고 나가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부총리님 지난 추석 연휴 때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 뭔지 아십니까? 조용필 콘서트입니다. 20% 가게 됐습니다. 요즘 지상파 잘 안 보는데 20%가 기적적인 것입니다. 냉부의 사상 최고 아마 시청률이었을 겁니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우기는 이런 정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가가 지난 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언제까지 지난 정부 팔아먹을 겁니까? 언제까지 지난 정부 냉장고 파먹을 겁니까? 우리 장관님도 그런 점을 좀 분명히 각성하셔서 이게 정파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 문제고 국민의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매뉴얼과 시스템의 문제도 명확히 구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법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 정말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부총리 되셨는데 10월 들어가지고 부총리로서 좀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이거 참 심각하다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국제뉴스입니다. 예, 노벨과학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자포자기해가 노벨과학상에 대해서 그 하나도 못 받아도 하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이제 완전히 불모지가 되었고 꿈도 못 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총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R&D 예산이 5위 수준이고 GDP 대비는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배출한 국가가 41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긋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R&D 투자 문제다 그런데 R&D 투자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제 그 부총리께서- 장기적인 어떤 R&D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여기에 문제들이 대해서 생기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뭐 천인 계획하면서 중국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그 천인 계획 했던 그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가 서이공 교수입니다. 이 천인 계획 때문에 칭화대 생물과학 학부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연구 문화가 심각하다. 이게 지난번에 영국 카르텔 문제라고 똑같습니다. 인맥 중심의 연구비 배분, 그리고 중국 연구 생태계의 카르텔적 행위, 이런 걸 비판했고 이런 걸 수용했기 때문에 비로소 중국이 저렇게 기초과학 기술이 벌벌 날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성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교수로서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벨상 플래그십 프로젝트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벨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공감하고 관련된 어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뭐 일본의 수상을 마냥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접근 가능한 어떤 이런 어떤 노벨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과학에 제대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는가, 그 투자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일본, 미국에서 노벨상을 받았을 때의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했는가, 우리가 이런 어떤 노벨상 10월이 되면은 10월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노벨상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보다는 저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들, 그냥 한국은 기존에 이제 ICT 중심의 어떤 그 응용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을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부터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사실 지금의 AI 이런 혁신을 활용해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집중 고민하고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그걸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간이 나면 통신 보안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이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담당이에요? 두 차관 중에? 저희 과기정통부 시스템은 저희 1차관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네, 1차관. 네. 네, 답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곧 마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마비로 이어졌죠? 화재가 나고 나서 이제 밝게 잡으세요. 백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업 서버. 네. 백업 서버가 정상적인 그 기획을 거쳐서 실행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한 2년 정도, 23개월 정도. 예, 23개월 걸립니다. 비상시에는 몇 개월 걸립니까? 8개월 정도로. 8개월. 이건 비상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4개월 10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정부 여당의 과방위원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곽이 부총리께서도 무한 책임을 느끼시죠? 네, 뭐 책임을 느낍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시죠. 국민께 심려 끼쳐드리고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미흡한 대응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이 점은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 전부가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무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잘잘못과 어느 시기에 잘못됐는지는 분명히 따져야 되고 그 부총리는 아닌데 차관 두 분은 계속 과기부에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건 이재명 정부건 대한민국은 관료제 국가잖아요. 사실은 관료들이 자세 바꾸고 무한 책임지지 않으면 이런 사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원인 찾아서 대책 세우고 예를 들면 개별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현장을 그러니까 중대본 회의 개최하실 때까지 사라졌었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 유엔 일정 마치고 들어오시자마자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 거 따박따박 답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러는 이유는 원인을 잘못 찾으면 이게 대통령께서 사라졌다, 사실이 아닌 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진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게 일 챙겨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장관께서 답을 명확히 안 하신 게 29일 날 대통령 지시관리 시스템으로 각 부처에 구체적인 업무가 하달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업무가 하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부처별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상황 파악하는데 지금 이틀 걸린 거죠. 각 부처별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시합니까? 그렇게 지시하는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시를 제대로 하죠. 네, 상황 파악에 대한 지시는 26일 네. 귀국과 동시에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바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신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흔들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 기간 중에 기획되어 있던 다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파악하고 각 부처를 믿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 나온 것 중에 오전에 AI를 활용한 이제 페이크들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불쾌하시진 않았지만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AI 기본법 관련하여 AI 투명성 관련해서 시행령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애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적어도 워터마크는 부착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죠? 지금 워터마크 삽입에 대해서 관련 민간 아니요. 전문가들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거 차관이 답하세요. 차관이 답하셔도 돼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워터마크 부착에 대하여? 그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했고요. 근데 표시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아, 기준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각종 페이크에 대하여 기계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피해 봅니까? 사람이 보죠. 네. 그러면 사람이 판독할 수 있어야죠. 이건 제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 동의합니다. 근데 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요구하신 게 뭡니까? 아까 부총리님을 활용한 그 페이크에 대하여 이게 가짜임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준은 그렇게 안 세우세요? 이거 제고하셔야 돼요. 기계가 판독해서 이거 AI다 느끼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보기에 이건 AI구나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업계가 요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I 투명성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 요구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윤석열 정권 3년간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대책은 사라지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하다 보니 국가 정보 자원 관련 화제 하나에 사실상 정부가 마비되었습니다. 현재 복구율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구율 제가 마지막 보고받기로 한 34% 정도 보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66% 정도는 어느 복구가 됩니까? 사실은 지금 그 1등급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100% 복구가 됐고 지금 2, 3, 4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소실된 어떤 하루치의 어떤 데이터 부분을 복원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것도 있다는 뜻이군요. 복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복원이 안 되는 부분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어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수작업으로 뭔가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전체 지금 지금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기부 대표 홈페이지도 못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집니까? 지금 내부망이 많이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대표 홈페이지마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어째서 이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고요. 2022년에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뭐 했습니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한데 윤석열 정권 때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중화도 안 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 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 필수적인 내용들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당연한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허술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내내 민간 규제 개혁, 혁파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더니만 정작 한 거라고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삼성 헬스앱에 재난 대응하라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만 내뱉으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속빈 강정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설마 또 문제가 발생하겠어? 그러면서 최대한 미루겠다는 그 편의주의적 발상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예시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주세요. 저희 이제 우체국의 1등급 서비스인 어떤 금융 우편 서비스 중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 이제 복원을 위해서 사실 금융은 이제 강주의 DR을 통해서 저희가 애초에는 복구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강주의 D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스템이 50%, 인프라가 50%, 기능이 70% 정도밖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액티브가 아니라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도 그 상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DR을 복구하기 위한 리스크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대전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살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2024년에 사실 그 금융 관련된 그 우편 관련된 DR을 구축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 2등급 시스템에 대한 DR 구축이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DR이 충분히 100%를 가져가야 사실 이것들이 복원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탓인데 부총리님 이중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OTT들에게마저 재난 기본 계획을 요구했던 정부가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하지 않았다. 이게 권위주의적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 아닙니까?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인프라에는 더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들에는 빗장을 열어서 재난 대응과 규제 혁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대로 된 대책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예, 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